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지난 4번의 엘클라시코에서 모두 패배를 겪었던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엔 바르셀로나를 성공적으로 잡아내며 지난 시즌 무관의 트라우마를 씻어냈습니다. 엘클라시코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도파민이 넘치고 바르셀로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두 팀이 펼치는 더비 매치라는 이름값을 떼고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지만, 새로운 알론소의 레알은 지금까지 안첼로티의 레알과는 다르게 전술적으로 볼만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빠르게 라인업 소개부터 전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의 포메이션으로 골키퍼의 쿠르투아, 포백의 발베르데, 윌리탕, 하위선, 카레라스, 3선의 카마빈가, 추아메니, 2선의 퀼러, 벨링엄, 비니시우스, 최전방의 은바페가 출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또한 4-2-3-1의 포메이션이며 골키퍼의 슈제치니, 최후방의 쿤데, 쿠바르치, 에릭 가르시아, 발데, 3선의 페드리, 프랭키 더용, 2선의 라민 야말, 페르민 로페즈, 마커스 레시포드, 최전방에 페란 토레스가 서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위선이 복귀전을 선발로 소화했고, 카르발과 아놀드는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선발로 뛸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는지 발베르데가 선발로 뛰게 됩니다. 복귀한 하위선은 제공권 장악도 되지만 발밑이 좋은 센터백이기 때문에 발베르데와 함께 전방으로 공을 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공을 걷어내려다 시작하자마자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는데, 알론소가 노렸던 것 자체는 어떻게든 롱킥으로 공을 최전방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주전이 넷이나 부상 중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조안 가르시아, 다니 올모 등 기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들이 부상 이탈 중이라 레시포드와 페르민 로페즈의 출전이 강제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두 명의 최근 활약이 꽤 괜찮았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지난 경기 페르민의 트트릭, 레시포드는 멀티골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시포드의 어시스트로 페르민이 동점골, 슈제치니가 레알의 공격을 몇 번이나 선방해내며 몇몇 선수들이 체면 치레를 했다는 점은 그나마의 위안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레알의 모든 경기를 챙겨본 것은 아니지만 알론소의 퀼러는 볼 때마다 레버쿠젠의 비르츠가 생각나는데, 알론소 감독은 퀼러를 레버쿠젠의 감독이던 시절 플로리안 비르츠의 역할을 그대로 맡긴 듯합니다. 퀼러의 장점으로 뽑혔던 유려하고 예쁜 혹은 천재성을 보이는 축구보다 오히려 중앙지역에서 적극적이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공을 따내는 데 주력해서 수비 자체가 약점인 비니시우스와 은바페의 수비 부담감을 줄여주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퀼러를 가운데에 배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바페와 비니시우스가 하프 스페이스 혹은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또한 레알의 공격 상황에서 카마빈가가 우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벨링엄과 발베르데와의 연계를 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마빈가는 풀백으로 출전할 만큼 발이 빠른 자원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공격적인 풀백 발데에게부터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데는 은바페, 카마빈가, 퀼러 3명을 동시에 의식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고 결국 유의미한 움직임이 거의 봉인되었습니다. 퀼러의 시프트만큼이나 카마빈가 시프트가 의미 있는 것은, 카마빈가가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풀백을 볼 정도로 수비력에 강점이 있고 빠른 선수인데, 이런 장점을 오히려 전방 압박에 역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알론소는 선수들의 라인을 끌어올리며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다만 오프사이드를 통해 공격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플릭식 라인 컨트롤은 아니었고, 대부분 하위선과 추아메니의 제공권 장악을 통해 롱패스 빌드업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방 압박이든 제공권 장악이든 알론소 감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와는 관계없이 라인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뒷공간이 비어버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골대를 지키는 게 쿠르투아니까 가능한 수비이긴 하지만, 쿠르투아라고 해서 모든 슈팅을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략될 가능성이 높아서 뒷공간이 많이 노출되는 약점은 앞으로 레알이 더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바페가 엘클라시코에서 또 득점을 하며 본인이 왜 현역 최고의 골잡이 중 한 명인지 증명했습니다. 전반 21분 밀리탕이 후방에서 공을 받아 우측에 있던 카마빈가에게 공을 내어줍니다. 카마빈가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계와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알론소 감독의 의도라고 봐야 합니다. 카마빈가가 서포트하러 붙어준 벨링엄에게 패스하고 바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사이 은바페가 라인을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버리는 방법인데,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시야가 우측의 패스워크를 향해 있고 사실상 은바페를 체크할 수 있는 선수는 은바페의 뒤에 있는 쿤데, 더용, 야말뿐입니다. 선수들의 등 뒤에 눈이 없으니 은바페는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벨링엄이 공을 받고 턴 동작을 가져간 이후에 자신이 벨링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은바페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했고, 벨링엄은 은바페가 질주하는 것을 보고 에릭과 쿠바리시 사이로 스루 패스를 내어줍니다. 발데가 카마빈가를 따라간다고 많이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은바페는 오프사이드에 걸리지도 않았으며, 벨링엄의 패스는 은바페가 출발한 이후 은바페를 타깃으로 내어준 패스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빗나갈 일도 없었습니다. 1대1 찬스를 은바페가 놓칠 리가 없었고 은바페의 슈팅은 골대 왼쪽 구석으로 박히며 레알이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발대는 어쩔 수 없이 카마빙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시야 자체가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은바페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센터백이 경기 내내 제대로 수비를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후반 3분경에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장면입니다. 에릭과 발대를 거쳐 레시포드에게 공을 투입하여 빠르게 침투할 의도였던 것 같지만 이게 카마빙가에게 스틸당해 벨링엄에게 전달되었고 벨링엄이 그대로 박스 안으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릭 가르시아가 태클로 막아보려 했으나 디딤 손이 아닌 팔로 핸드볼 파울을 저질러서 은바페에게 PK가 주어졌습니다. 슈체츠니가 선방을 통해 막아내긴 했지만 이건 선수의 수비력 문제를 떠나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은바페의 득점 장면을 포함해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모양입니다. 빌드업에서 패스워크를 통한 공격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일단 후방에 빠져있는 선수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이때 선수들은 라인 근처에서 애매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후퇴의 움직임을 보이며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당기는데 흘리게 바르셀로나는 라인 컨트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공을 빼서 빌드업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을 후방에 빼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좌우 간격을 좁게 설정해서 센터 서클 지역을 점령하려는 게 보입니다. 이때 공을 받은 하위선이 살짝 드리블을 친 다음 우측의 카마빙가에게 길게 찔러줍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이 후퇴하면서 순간적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끌어들이면서 순간적으로 선수 간 간격을 좁혔다 벌렸다를 반복하며 특히 움직임이 빠르지 않은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라인의 체력 소모를 가속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토니 크로스가 말년에 사용하던 빌드업 방법이며 알론소 감독의 현역 시절 일명 대지를 가르는 패스로 순식간에 공을 공격진에 배달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체계적인 레알의 모습과 동시에 알론소와 토니 크로스의 현역 시절 향수를 느끼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퀼러와 카마빙가 시프트,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한 번에 뚫어내는 롱패스 빌드업, 이렇게 레알에 새롭게 장착된 전술들은 벨링엄마저 빛나게 했습니다. 벨링엄은 은바페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 말고도 직접 골을 넣으며 이번 경기에서의 모든 공격 포인트에 관여,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23-24 시즌이 떠올려지는 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벨링엄이 은바페의 득점을 본인의 시야와 천재성으로 도왔다면 득점은 알론소 감독의 세부 전술 덕을 많이 봤습니다. 레알의 프리킥 상황, 하이선과 밀리탕이 동시에 공격 지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키커인 퀼러는 중앙으로 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니시우스에게 패스, 일단 쿤데를 측면으로 끄집어냅니다. 엔드라인까지 침투한 비니시우스가 파포스트 너머로 길게 크로스를 올렸고 동시에 하위선과 밀리탕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는데 밀리탕은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받고 하위선은 골문 앞에서 헤더를 딸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침투의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막상 레시포드는 가만히 있었고 나머지 3명을 하위선에게 붙어버리며 의도치 않게 왼쪽에서 침투하던 벨링엄이 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2m에 달하는 하위선을 견제하는 게 맞고 어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레시포드가 벨링엄에게 붙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70분경 호드리고와 교체되면서 성이라 성은 다 내고 벤치가 아니라 화를 내며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비니시우스의 폼이 극상이기도 했고 그런 비니시우스를 또 가만히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쿤데의 컨디션 여부와 관계없이 비니시우스 쪽에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비니시우스의 돌파가 유효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본인도 교체에 대한 납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발베르데를 빼고 카르바알을 투입한 시점이었는데 카르바알이 아무래도 기동력에서 약점이 있고 레알이 공격을 나간 상태에서 역습을 맞으면 실점을 각오한 수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하더라도 스타일리시한 공격보다 한 번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살리는 호드리고를 투입한 것이 아니었을까 예측해봅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빠지고 수비적인 운영을 선택한다는 것은 쿤데의 마킹 대상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리이기도 한데 실제로 88분 야말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사이 쿤데가 침투를 가져가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이 끝나고 레알의 득점자 2명 은바페와 벨링엄마저 교체로 내려버리며 진정한 의미의 걸어잠그는 경기를 시작했는데 알론소 감독이 확실히 안첼로티 감독처럼 선수의 컨디션에 의지하는 경기 운영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감독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추아메니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센터백 근처에서 움직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의 수비 범위에 들어오면 적극적이게 수비하는 장면들이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 후반 카마빙가가 다리에 쥐가 올랐는데 이쯤부터 카마빙가를 수비적으로 내려버리며 추아메니의 롤을 분담시켜버렸습니다. 레알의 미드필더 뎁스가 정말로 좋다고 느낀 게 선수들끼리 이렇게 자율적으로 역할을 바꾸더라도 제 기능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추아메니가 중앙지역을 틀어 막아버리자 페드리를 포함한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은
선수들은 측면으로 공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이게 무의미한 볼 돌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카마빈가와 카레라스가 측면의 수비에 도움을 주며 지금까지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 중원의 수비 불안감이 이전보다 덜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안첼로티 감독 시절에 애매하다고 평가받던 수비력은 수비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줬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인업 챕터에서 짤막하게 언급했었는데 몇 선수들이 체면 치레를 했다고 해서 바르셀로나에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레시포드와 페란 토레스의 전방 압박 강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비니시우스나 음바페처럼 필드에 있는 것만으로 상대 수비에게 압박이 되는 선수들은 아니라서 발베르데나 다른 수비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붙어줬어야 했는데 그런 수비 디테일이 없다 보니 발베르데가 1차 빌드업 상황에 많이 유리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미드필더가 중앙 지역에서 위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발데나 쿤데가 전진 수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페드리나 더용을 크게 도와줄 수 없었던 게 너무 컸던 것 같고, 더해서 벨링엄, 추아메니, 카마빈가 등 기본적으로 신장이 크고 몸싸움이 되는 선수들이 압박을 너무 적극적으로 걸어오는 것에 대한 대처가 너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안첼로티식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적인 전술 테마만 정해주고 선수들의 판단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느낌이 강했는데, 알론소의 레알은 압박부터 시작해서 빌드업, 선수 한 명 한 명의 세부 전술까지 감독이 모두 관여해 이 정도 스쿼드면 당연히 경기를 장악해야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현대 축구에 걸맞는 선수들이 알맞게 지도해줄 수 있는 실적 있는 레전드 감독을 만나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는데,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무관 마감을 뒤집고 라리가를 넘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칠지 기대되는 경기였습니다. 다른 궁금한 팀이나 경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